첫 번째 항목은요. 검찰총장의 눈물인데요. 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을 직접 만났죠? 그렇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제 사과를 하는 이런 일정이 진행됐는데 한 피해자들 이제 30여 명 정도가 왔다고 하고요. 이 자리에서 문무일 총장은 과거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했지만 외압에 굴복을 해서 이 수사를 조기에 종결했다는 과거 사위의 조사 결과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면서 이 재판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한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눈물까지 흘렸다면서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이제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사실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형제복지원에 처음 끌려가면서 경찰에게 구타를 당하고 또 어린 나이에 강제노동 등에 시달린 경험 이런 것들을 토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런 일까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연들을 들으면서 이 문무일 총장이 눈물을 흘렸고요. 또 이 사과 발언 자료를 낭독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참 이 사연 다 들으면 눈물을 흘리고도 남을 일이 없겠죠. 네, 이게 500명 넘게 사망한 끔찍한 사건이죠. 이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내무부 훈령에 따라서 무연고 장애인, 고아, 노숙인 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고 또 폭행하고 이런 사건이죠. 이게 공식 통계로만 숨진 사람이 이제 513명이라고 하니까 심각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위법 행위들이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 이것 때문에 더 이제 가능했었던 것이고 이후에 김용원 검사가 이걸 수사하려고 했지만 정부, 검찰, 부산시가 외압을 행사했다 이런 사실들이 밝혀져 있고 또 법원에서 재판도 이제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 행위였다라는 이유로 당시에 기소됐던 원장과 직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검찰이 비상상고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하고 검찰 과거사위가 이 사건의 이제 무죄 판결 부분에 대해서 비상상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법령 위반의 심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의 비상상고를 권고를 해서 검찰이 여기에 따르기로 한 것인데요. 예. 비상상고라는 것은 이 신청에 이제 이유, 근거가 있을 경우에 피고인에게 또 불이익한 경우 법원이 원래 판결의 이 법령 위반 부분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무죄 판결 났던 걸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판결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어서 새로운 형벌이 가해지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이 대목에 보면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지금 이 재판의 피고인은 어쨌든 형제복지원 원장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로 일반적으로 봐서 이건 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비상상고 해봤자 그냥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거라 이 말입니까? 이제 그런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비상상고가 인정이 되고 판결이 위법했다는 점이 확인이 되면 이 형제복지원의 원장이 가해자로 이제 명확해지는 것이고요. 또 당시의 내무부 훈령도 잘못됐다. 이런 근거가 이제 역사에 남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게 되고 이게 중요함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가능한 후속 조치 지금 두 가지 정도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예요? 첫째는 이 비상상고 결과를 이제 근거로 해서 현재 계류 중인 이 특별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법이 국회에 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점이고요. 둘째는 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또 지금 사망한 형제복지원 원장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피해 생존자들은 얼마나 남아 계신가요? 현재 대책위가 연락을 하고 있는 이 피해자들의 숫자는 약 26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데 실제로는 훨씬 많겠죠. 더군다나 형제복지원에서 피해를 받았더라도 이 불황인 출신이다 이런 낙인이 좀 두려워서 이후에 공개를 못한 경우도 지금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겠죠. 이 더 남아있는 피해자들을 빨리 찾아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보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존재했던 다른 수용시설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이 특별법은 진짜 꼭 필요한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시사위키 두 번째 항목은요? 4조 원과 한부모 가정인데요. 이 국회 예결산위가 활동 시한을 3일 정도 남겨놓고 논의가 계속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무슨 일인지 알아보시죠. 네. 그 4조 원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정부 예산에서 세입 결손이 4조 원이다 이렇게 해서 어제부터 이제 예결산 특위가 파행 중인데
오늘도 이제 모여서 재개를 논의했는데 합의점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4조 원의 내용을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낮추고 지방소비세율과 이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이제 세수 결손이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유류세를 내년 5월까지 15% 낮추기로 했기 때문에 결손이 생겼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에 생긴 일들이기 때문에 애초에 정부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고, 따라서 국회 논의에 이제 국회 논의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결론 내야 될 문제이다라는 거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낸 다음에 정책이 바뀌어서 세입 추계가 달라진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뭐 증액 감액 해갖고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가?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뭔가 이제 이 세수 결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갖고 오지 않고 있다. 결국 국채 발행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른미래당 소속 간사인 이혜원 의원도 정부가 개략적인 방향이라도 갖고 와야 이게 국회 복귀를 해서 논의가 가능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은 뭐라고 그럽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결손보다는 세수 변동, 세수 재분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올바르다라면서 일단 현재 원래 논의하던 중인 감액 부분부터 논의를 일단락친 다음에 이걸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획재정부도 일단 국회가 좀 윤곽을 잡아줘야 이 한도 내에서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쨌든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합의점을 좀 못 찾을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좀 과열된 상태가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송원석 의원 이름이 검색창에 오르네요. 이 기재부 관료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지난 25일 날 예결산 특위 소위에서 한부모 시설에 입소해 있는 가정의 자녀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 61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이 예산을 삭감할 경우에 아이들이 고아원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면서 좀 울먹였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송원석 의원 블로그에 엄청난 항의 댓글들이 쇄도하면서 좀 검색어에도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도 사과했다면서요? 입장 자료를 내서요. 이 기존에 지자체와 복지기관에서 지원하던 비용을 국비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하지 않았던 거지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하자는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이 4조 원의 세입 결손 문제 이걸 언급하면서 정부 예산을 고려하면 우리 사회의 모든 아픔을 나라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등은 송원석 의원이 한부모 가정 예산을 깎자면서 과거 자기 지역구 예산은 800억 넘게 확보한 사실을 자랑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사과가 아닌 거예요? 사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자료의 핵심 내용이 예산 깎자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는 사과 표명을 한 건데 입장은 좀 애매한 상태가 유지돼서 이제 추가로 취재가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제도 자체에 좀 송원석 의원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앙정부가 배정하는 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지방정부가 같이 분담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이 송원석 의원 표현처럼 지자체 예산을 국비로 바꾼다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자유한국당 관계자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이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다라는 답변을 해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추가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좀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할지도 결국은 정치적 문제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